피해자, 희생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시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이걸 백날 연구하고 그들한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공명하고 그러고자 해도 우리는 역시 관계자일 뿐이구나, 잘해야. 그래서 그 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세월의 희생자들이 벗어나고 또 왜 이렇게 안 벗어나는가 이걸 가지고 짜증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 시간 속에 있고 결국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이 사태에 적절한 답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속해 있는 절대적 시간에서 점점 벗어나거나 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트라우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국가범죄를 연구해 왔습니다. 국가범죄라고 하면은 잘 알다시피 전쟁 범죄, 또 집단학살, 또 고문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런 특수한 공권력의 의도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를 국가범죄라는 관점에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제 글은 이제 국가범죄 관점에서 보는 세월호가 이야기의 절반 정도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인권법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세미나 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세월호에 대한 좀 더 대중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제가 작년 가을쯤에 강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권활동가 상대로 했던 건데요. 그걸 다시 한번 손을 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온 PPT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차가 있는데 앞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국가범죄인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관계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자신 포함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는 항상 비폭력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상대가 그냥 완악하고 폭력만 행사하면 우리가 비폭력으로 상대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저는 법철학 교수이기도 하니까 수업 시간에 항상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폭력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체코의 바슬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간디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공산 독재의 막바지에 끊임없이 투쟁을 했거든요. 감옥에서부터. 그래서 결국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도 됐죠.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힘없는 자들의 힘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압도적으로 연대하고 그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그것이 유일한 힘이죠. 세월호 이후에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촛불이 나름대로 약간의 변화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연 인도에서 영국군이 철수한 이유는 간디의 그런 위대한 그 비폭력 정신 때문에 감동받아서 물러나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결국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베라고 말하는 방공을 주장하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호 그 유족들이 서명을 갖고 있는 그 광장 앞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듣고 유족은 이제 계속 설득하려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울면서 내 자식을 살려내라. 참 엉뚱한 말이죠. 저 위하고 아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걸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상처받기 쉬움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에 뭐 프랑스 철학자들이 워낙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뭐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2년 넘게 일정을 그려본다면 저는 이제 또 술도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뭐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겉보기에는 뭐 병적인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저는 타자의 고통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이제 함께 연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이 뭐 초국이니 견인불발이니 요지부동이니 어떤 마음의 평정이니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이 도달할 최고의 가치라고 무슨 스토아적인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다른 사람의 상처에 연동해서 반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안고 돌아가셨으면 생각합니다. 국가범죄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 하도 이제 많이 쓰니까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옆에 있는 책이 제가 쓴 국가범죄입니다. 저도 이제 책 그 장사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두꺼워가지고요, 베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2010년에 냈는데 사실은 2000년 이후에 갑자기 전 세계에 국가범죄라는 제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국가범죄라는 게 사실 전쟁범죄이고 집단학살이고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는 사실은 그런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한 것은 결국 2000년 이후는 신자유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국가범죄라는 게 그냥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갖 구조가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해버리면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랄지 국가 기업 범죄랄지 세계화의 범죄랄지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월호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또 국가 기업 범죄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 범죄이고 또 세계화의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세월호 사건은 국가 기업 범죄이고 그래서 국가 기업의 공동 범죄이고 형사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기업의 공동 불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민사법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못 지고 또 기업도 여전히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불법행위가 돼서 어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2년 동안에 내내 경험했겠지만 이것이 국가, 언론, 또 대중. 여러분 뭐 대중은 모든 대중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국가 부분하고 언론 부분하고 또 대중, 아주 특정한 대중들이죠. 그 대중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상대로 또는 세월호에 대해서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꾸몄는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국가, 언론, 대중의 사회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글은 이제 그걸 길게 논의했는데
이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이제 그한 말입니다. 네 마디 말이죠. 사실은 이제 농부가 자기 밭을 자기 논밭을 그냥 갈아엎는 트랙터 기사를 상대로 총을 쏘려고 갔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오클라호마 시티은행 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시티은행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기사가 말하되 가도 소용없을 거야. 오클라호마 시티은행은 이제 요즘 말로 맨하탄에 금융권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을 거니까 총 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저게 이제 그 그대한 조직된 사회, 산업 사회에서 그 약자가 겪는 그 수모와 그리고 그걸 분을 풀어버리고 싶은데 반역이 없는 이런 상황, 다소 이제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저렇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제 조직 범죄를 상대로 했을 때요. 조직 범죄라고 하면 끔찍하고 뭐 마피아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직된 사회 안에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든 이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조직은 항상 범죄 조직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아까 말한 국가범죄라는 개념의 다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범죄라는 말은 여러분 그 누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잘 나왔죠. 유태인 학살하고 어디 집단 학살뿐만 아니라 남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래서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라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죠. 우리도 위안부 문제도 그런 인도에 관한 범죄, 전쟁 범죄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국가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 범죄 틀이 이제 확산되면서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정책 범죄로서 국가 범죄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한번 일단 저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확립된 국가범죄 개념을 잘 드러내놓은 게 누른베르크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누른베르크 재판소하고 극동 군사재판소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 판결의 법리를 원칙으로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있었던 재판을 그 원칙으로 확립하고 50년 뒤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철돼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도 이제 이것들의 일부가 관철되어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고 했죠. 그래서 국내법상의 근거로 이런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랄지 국가원수 또는 공직자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랄지 그리고 정부나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랄지 이런 그래서 이제 평화에 관한 범죄, 그러니까 침략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이걸 국제법상의 범죄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몇 유안소를 설치한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한 두세 건 정도 처벌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 합의조차도 정식의 법적인 그런 합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호주에 있는 이건 여러분 범죄라고 생각 잘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호주로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영국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강화 조약에 참여하는데 가장 쌍심지를 펴고 반대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식민지 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호주에서 이제 원주민들 아동을 강제로 데려다가
서구화를 문명화시킨다 해서 아이들을 그냥 그게 이제 스톨런 칠드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빼앗긴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걸 100년 정도 정책을 폈고 피해자도 10만 명이 넘으니까 원주민의 아동의 그 정체성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뭐랄까요, 식민지 범죄의 전형적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말을 사용 못하고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일종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식민지 범죄 전형적인.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코발트 강산이라고 경산에 있었던 그 학살 장면입니다. 그 수직경도에서 사람을 뒤통수에 총을 쏴서 이제 한 사람씩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육탈되고 뼈만 남은 모습입니다. 2007년에 미해 발굴 장면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 학살터, 여기 대전의 산내 권룡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학살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학살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여기에 올 8월에 여기에 이제 집단 학살된 분들의 유령시설, 민간인 유령시설을 집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범죄의 주체는 아주 적은 의미의 군인, 경찰, 공권력, 그리고 뭐 재판관도 저지를 수 있고요. 뭐 여러 형태죠. 그리고 강변 조직이 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KK단이 인들을 또는 뭡니까 학살하는 거죠. 또 이제 제주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자유대학에 내려온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민간인을 학살했죠. 그래서 서북청년단, 또 치안대, 그리고 이제 사기업도 이런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가 후원하고 국가가 처분을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국가가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착취에 공범이 되는 형태로 되죠.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범죄 중에서는 자기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위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세계에서는 부작위는 일정한 의무가 있는 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걸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자기와 똑같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세월호 사건의 범죄는 자기 범죄 측면도 있지만 또 부작위 범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조직적인 부작위 범죄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세월호 현장에 사람들이 접근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근처에 많은 어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작은 배를 몰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구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경찰은 와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길 것 같은 게 뒤로 빼는 거예요. 별로 한 게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일부 해경이 뭐 유리를 깬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때 필요한 적합한 시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할까? 결국 조직된 부작, 조직적인 부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가범죄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나는 그러면 누구를 쏘아란 말이야 이런 농부의 절규처럼 이 사건에서 나는 딱 한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누가 범죄자? 박근혜야? 네가 청장이야? 선장이야?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 국가범죄에 각각의 이익을 담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범죄라는 것은 누구를 국가범죄자로 만들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국가를 어떻게 뭐랄까 어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이제 국가 전체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국가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공직자들이 또 자기 관련된 역할과 관련해서 지는 형법상의 범죄랄지 징계 대상으로서의 징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범죄는 너무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겨냥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지금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됐으면 오늘 토론을 보신 분 많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뭘 했으면 이제 기대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어떤 모 인사의 연애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성형수 시절 그 다음에는 꽁설이 가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 추론은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추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가 기밀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엄청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일종의 그 순간에. 그래서 뭘 해도 다 틀린 거죠. 우리가 뭘 했다고 마치면 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했다고 하니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사회학자들 또 경영학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중순환 학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크리스 아지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너무 흐릿한데 뭐냐면 맨 앞에 청색은 어떤 가정입니다. 가정 기본적인 입장 전제죠. 그다음 그 두 번째 이제 보라색은 전략과 어떤 목표.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빨간색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표와 결과 사이에 이것만 놓고 되게 이제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 사이에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해서 결과를 가지고 아예 가정 자체를 바꾸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의 반성을 해야 할 때만 이제 그런 대형 사고,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각주에 있는데 각주가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1911년에 뉴욕의 트라이앵글 화재 참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초기에 험한 꼴은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습은 방글라데시에 최근에도 있었고요. 우리도 좀 있었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1911년에 일어났습니다. 건물은 이제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8층, 9층 여기에 공장 시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공장 시설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됐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노동자들이 다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섬유회사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저기 15분 만에 1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46명. 거의 보이십니까? 눈이 좀 제가 또 잘못 찾아서 뭔가. 그래서 그 퇴근 시간 토요일 오후 아주 가혹한 노동 조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1912년 미국 맨하튼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눈물 많고 해프고 뭐 되도록 한 거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합리적인 미국 사람은 어땠는지 보세요. 장례식에 10만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군중이면은 아마 미국 독립전쟁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0만 군중이 모였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장례식을 지켜본 사람은 4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집회를 했고 시민안전위원회를 민간인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뉴욕 공장 조사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시 당국이 이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60개의 산업안전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뭐 우리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조금 더 지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기에 그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초기에 법제사를 보면요, 자본가들한테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거의 과실 책임을 과실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뭔가 웬만큼 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면책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사용자들은 절대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재가 엄청나게 가해진다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전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한 500만 원 낸다면 기업은 뭘 선호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500만 원 벌금 내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절대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러게 이제 일종의 과실 책임 과정입니다. 근데 이 초기 자본주의가 이런 엄청난 제한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과실 책임 같은 게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주 원리적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자본주의는 여러분 주식 사면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사면은 회사가 망하면 주식이 휴지되면서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용자가 어떤 그 기업의 오너가 엄청난 음모적으로 나쁜 일을 꾸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기업 오너는 자기 그 주식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터뜨린 사고의 후유증은 누가 감당합니까? 투자자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누군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게 불도덕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이 말하면 이거 빨리 교수 하나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돌아간다면 투자자는 항상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확고하게 질 때만 신뢰관계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업에 관련된 사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자본주의를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에 있지 않은 형태죠. 어쨌든 무책임한 것은 그것이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결국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부담이 약자한테 떨어지게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보니까 2011년에 트라이앵글 사건 100주년 기념식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사회의 노동 음식으로 하면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바꾼 사람이다 얘기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이 트라이앵글 의류회사 참사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맛있게 생겼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스위스 치즈라고 합니다. 여기 스위스 치즈 구멍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구멍이 많이 뚫리면 더 좋은 건지 그런 사람들. 스위스 치즈의 기본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관통이 막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뚫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고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고 단계가 있죠. 다지하면 뭐예요? 누구 하나만 딱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다 막을 수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항상 모든 국면에서 그 경각심이 해제돼가지고 사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해요. 결국 인간은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보면 허망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간이 과오를 범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차근차근 서로 방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여러 단계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역할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그 4년 동안 누구 하나라도 주변에 정확하게 예리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다 똑같이
사고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해제되었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엑슨 발데스 원유 유출 사고인데 유명한 이제 원유 어쨌든 정유 회사인데 여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에 이제 기업이 이것도 역시 안전 불감증 같은 거죠. 빙하를 폐하려고 이제 항로를 변경했는데 3등 항해사한테 건네주고 제자리로 원위시키라고 했는데 3등 항해사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원유가 바다로 당연히 알래스카 주변에 흘러나왔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냐면은 실제 그 원유가 흘러나가지고 끼친 손해 플러스 이제 징벌적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가 얼마나 컸냐면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유언 판결이 나왔는데 그 94년에 엑선 회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금을 다 징벌적 손해를 여러분 삼성전자가 뭘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본 수입을 전액을 갖다가 징벌적 그러니까 수익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로 매긴다면 삼성전자가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삼성전자의 그 백혈병 환자 나오는 거 이런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지 않으면 기업들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생각을 외국의 법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실제 손해배상액 플러스 그 액수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을 나중에 감액을 해줬습니다. 4차례 법원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전 여기 이제 삼성 여러분 그 태안에서 있었던 삼성 호베이호 아시죠? 삼성이 지불하는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 중에 태안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교하기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오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법을 도입을 하고 뭐 기업 회장을 심하게 처벌하면 된다면 회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풍양수 있죠. 바지 사장 하나 되겠죠. 네, 그렇죠. 기업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익금을 사실상 박탈해 버렸을 때 기업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카트리나 피해입니다. 뭐 미국에서 거의 해마다 나는 건데 해마다 나는 것은 이제 연례 행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카트리나 2005년에 사고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게 그 1,330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이재인이 되었고요. 경제적 손실은 1,250억 달러 이렇게. 이럴 때마다 망언이 나오죠. 망언. 그래서 이제 뭐 거기 플로리다에 흑인들이 많으니까 쓰레기들, 사회적 쓰레기들이 뭐 하느님이 노예 갖고 응징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말파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또 부시 대통령의 어머님과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트리나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재난에 대해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눈이 나빠서 제가 볼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6년에 그 포스트 카트리나 재난관리개혁법이라고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엉뚱하게 뭐 국토안보부 뭐 이런 쪽하고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군사적인 보안 그런 업무하고 이렇게 재난관리를 함께 묶어놓으면은 그런 데는 뭐 다른 기능이 묶이면은 아시죠? 센 기능 쪽으로 돈이 다 흘러가고 나머지 기능은 그냥 하나만 기능으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다시 원래 그 재난 방지 업무만 한 형태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그 세월호 참사 때도 보셨겠지만 그 동네에 그 어촌에 근무하는 정말 어르신들이 제일 빨리 와가지고 제일 빨리 구해내죠. 그게 이제 뭐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해류나 모든 것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로컬 널리지라고 하죠. 뭐 앉은 자리에서 중앙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말 민주화로 이제 이해를 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때는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군인들이죠. 대학을 없애버리면 그 나라 미래는 누가 책임져라고 대학을 없앱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군인들이 집권을 했었는데 여기 사이클론이라는 그 태풍이 몰아닥쳤는데 그게 나르기스라는 태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미얀마의 한 중앙을 강타하고 도시도 강타했는데 그 사망은 77,738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 군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죽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사회 감시 눈앞에 자기를 내놓는 순간 자기 체제가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을 거부하는 행동을 이제 아주 발빠른 국가범죄학자들이 이게 바로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에 관한 범죄를 전쟁 범죄 유사 패턴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고문 범죄로.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학자들이 이런 게 바로 인도에 관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빙 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우리 군인 아니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해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서 그 새로운 구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다이빙 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간을 아예 주지 않고 위협을 하고 이러는 거죠. 사실 그게 바로 인도의 관한 범죄인 거죠. 그건 결국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단계의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은 조직적인 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아까 이제 세계화의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세계화의 범죄는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세계화는 누가 주도합니까? 어쨌든 가진 자가 주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진 자는 누굽니까? IMF고 월드뱅크입니다. 뉴욕 맨해튼이고 그리고 몇 개의 세계의 허브들이 있습니다. 뭐 도쿄일 수도 있고 런던일 수도 있고 프랑크푸르트일 수도 있고 이런 허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위험은 외부로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약한 나라가 있으면 그 고리를 쳐가지고 이른바 IMF 금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쑥대밭으로 만든 이유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몫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이 더 많은 몫을 찾아가려고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이제 안전이랄 때 최소한에 관련된 시설이나 인력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주변화되는 거죠. 소신도 비정규직인 사람이 소명을 물론 제가 비정규직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일에 비정규직이 다 장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온전한 것입니까? 물론 다 비정규직 자체 양산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윤동기가 계속 관철되다 보면은 제 아래 하층 일반 대중들이 접하고 있는 삶의 부분이 완전히 고배적인 아주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계화로 시작되어가지고 전 지구상의 최하층들이 감당하는 정책적 고통이 세계화의 범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빈곤으로 나타나는데 죽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맨 아래 제가 라니 플라즈 붕괴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어쨌든 우유 이런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가하고 기업이 결탁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걸 겁니다. 기업은 안전 기준을 낮춰버리면은 국가가 안전 기준을 낮춰주면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안전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뭡니까? 옛날에 최근까지도 얘기됐던 옥시에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삼성 백혈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 유해 환경을 낳게 되면
그 위의 환경은 그 사람한테만 미치뿐만 아니라 그 수업들한테 계속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무책임의 대가를 사회적 약자가 계속 치르게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험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그건 정의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윤을 얻는 자가 그 시설이 낳은 위험을 져야 하는 게 정의의 기본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줄라 페리오 전복사, 줄라가 아니고 졸라다고 사람들이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 같아서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줄라 페리오라고 했어요. 여기 이것도 이제 세계화의 범죄의 전형적인 겁니다. 이 세네갈이 이제 가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 자체는 그러니까 아주 연안 여객선으로 만든 거예요. 연안 여객선이라는 것은 큰 파도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고 결국 한강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해변에 가까운 데 이제 항해하도록 만든 배인데 결국 이제 IMF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 필요 인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정말 돛담배를 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형태로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네갈 군대가 운영을 하는 건데 배가 가다가 완전히 또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실었고 발권한 사람보다 표를 발권하지 않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 세월호에 발권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사망자 통계가 맞는 건지 도대체 저는 승객 명단이 있긴 한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엄청나게 이제 과성을 한 거죠.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되었는데 그 이제 또 늑장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겨우 이제 주변의 어부들이 한 몇십 명을 그걸 구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바로 이게 세계화가 이윤 동기가 국제적으로 관철됐을 때 저 제3세계 끄트머리에서 지게 되는 불행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어이없는 사건인 건 뭐죠? 이건 이제 부주의가 난 최대의 사건. 여기는 그 페리선 있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관문을 열어가지고 차를 120대 채워놓은 정도로 엄청난 페리선인데 이 페리선이 문을 안 닫고 달려버린 겁니다. 전성력. 그래서 전성력으로 연안에 갈리는데 당연히 그냥 물이 확 차니까 배가 벌러덩 뒤집혀진 거죠. 근데 이제 만주 시간이나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금방 왔지만 구조대가 왔지만 구하지 못해서 배가 벌러덩 뒤집혀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끔찍한 부주의가 사건이죠. 아까 졸라우 사건은 아주 구조적이고 세계화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장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매번 그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요. 여기는 저기는 정말 그 선원들이 너무 부주의해서 이야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그런 엄청난 그 결과가 야기되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기업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이 아니고서는 살인죄로 묶기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법을 만들어도 법률가들이라는 게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지 살인죄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법의 방향은 이른바 이제 중과실이 있다랄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배상, 변상 형태로 책임을 묻는 거죠. 이제 그 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 동기를 최대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할 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처벌하자고 하면은 가지서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연 매출액을 전체로 이렇게 환수해가지고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한국의 산업재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영국의 20배, 일본의 5배, 미국의 4배. 하루에 여전히 4.9, 거의 5명이 산업재해로 죽고 있습니다. 이런
다 감추죠. 산업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굉장히 이제 부담도 있고 제재를 받게 되니까 기업들이 뒤로 빼가지고 사고가 나면 뒤로 빼서 자기들이 아름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그 멋진 그 원리가 있습니다. 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 부정탕거죠. 그러나 임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소가 두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어 임자가 그에 관해 주의를 들었는데도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라.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한 그 책임이 사실은 이게 언제적이라고 할까요? BC 1400년 경에도 이런 유태인의 복풍 속에도 이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BC 2500년 경에 나온 법전이거든요. 이제 워낙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의 무책임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정부의 전반적인 이제 부실 감독 체계,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예주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국가가 정확히 책임져야 될 일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주한다. 무슨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언빈이랄지 해경 와서 구경하고 있고 구조해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해경에 와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공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적인 부작위이고 조직적인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성급이라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이제 부실 증개축을 허가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운항 관련 과적 과성 안전 운항 규정 이걸 준수를 단속할 사람들이 실제로 단속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조합의 해운조합의 직원이거든요. 근데 해운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선사들이 돈을 내 객출금으로 운영되는 사람이 그 일을 관리하고 그럼 뭐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의리 갑을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의리 까칠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좌천을 번변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운항 관리도 안 돼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윤만 추구하는 선주, 물론 여기 선주가 국정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언비어라고 말하면서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면은 유병헌 씨가 살아서 나올 것이 가장 큰 쇼킹한 뉴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유언비어라고 말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결정 권한의 부재, 그리고 결정 권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정 권한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거기 1, 2, 3 경정이 과실치사죄로 처벌됐거든요. 근데 그 1, 2, 3 경정은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OSC라고 해요. On Scene Commander라고. 그러니까 현장 지휘 책임자. 그러니까 현장 지휘 책임자는 그 사람이 그 좌초된 선박을 상대해서 지시 명령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해경청장, 해수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정장이 거기 가면은 너는 무조건 OSC니까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편람에 따라서 장관이나 해경청장은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경청장회가 제일 쉽겠죠. 아무도 책임 자기는 안 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해경 선장이 그냥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뭘 해야 된다는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 그 얘기 나왔죠. 네가 선장 콜을 정확히 해. 선장한테 오더를 정확히 줬는데 너 지금 탈출해야 돼. 다 탈출시켜라고. 아무도 선장이 하는 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겁니다.
이게 아까 운항관리 금방 운항관리자 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 그 정유섭이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번에 좀 이상한 얘기하고 욕 많이 얻어먹은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해운조합 이사장을 해가지고 이 운항관리 실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옳은 이야기에서 아까 인용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범죄로서 세월호 사건,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 전의 단계에서 국가범죄라면은 결국에 이제 선박 인허가의 무리한 증개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건력 상실을 야기했다. 그리고 운항 부실 감독, 과정 가수, 과적 과성, 그리고 부실 보강.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거기에 이제 강정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철분을 싣고 가서 과적의 주요 국가 자체였다라는 것이 떠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올해 봄까지도 숨겼어요. 2년을 넘게. 이게 국가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2차 범죄입니다. 사실 국가가 뭘 잘못했는지를 또 가리는 과정. 다이빙배를 투입 못하게 가리는 거 비슷하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 진행 과정에서 국가범죄, 일반 이제 골든타임에서의 국가범죄. 이건 이제 바로 주변의 해경청장 G 라인,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 나르기스 태풍 사이클론에서도 이게 인도의 바람 범죄에 들어간다고 할때 모종의 그 주변의 그 세력들에 지원해 주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 임진왜란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순신 전기 읽어보면 어쨌든 뭔가 합세해가지고 그 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보다 항상 나의 공이 가로채질까 또는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이런 것들이 유난 상황에서 빨리 가공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시할 문제가 사고 이후 범죄라는 거예요. 사고 이후 범죄. 사고 이후 범죄는 여러분이 운전 중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했던 주술에 걸려가지고 여러 형태로. 그런데 국가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고 이후의 국가범죄, 그래서 사건 은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 그리고 보상, 돈 많이 주는데 이제 그만 자식 팔고 집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유족 공개하는 다이빙벨 고립시키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그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뭐 위원회 별로 활동을 못했는데 제가 뭐 활동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자문회의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진상규명국장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문제 인사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을 믿음직한 분들이 한 세 분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한 분을 이제 1, 2, 3 순위로 이제 올렸죠. 그런데 특조위가 해체될 때까지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진상규명국장이 위원장 다음으로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였어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라는 얘기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그 조직이 그 공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부위원장을 자기 민정수석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는 상황. 네, 그 현재까지 제가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 법적으로 선장은 부작위한 살인죄가 잘못됐습니다. 선장은 부작위한 살인죄가 됐습니다. 선장은 그 부작위는 이제 거의 선장이 말이지 그렇게 승객들이 많은데 저 혼자 살아남는 것 자체 배를 버리는 행위는 그렇게 원래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정장 해경 현장에 있었던 해경 정장은 과실치사죄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법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선장이 여기 1, 3 정장이 주의 명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시치사죄로 됐고요. 해경청장, 해수부 장관, 컨트롤 다운은 책임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왜 우리 이 나라에는 그렇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자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자료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책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세월호 그 법에 보면은 그 유족들이 국가가 주는 배상금, 보상금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소송을 안 하는 걸 하위가 성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선박회사, 해운회사한테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는 불법 행위가 없고 죄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박회사가 너무 가난하니까 대신 책임을 져준다. 그래서 이제 선박회사한테 돈을 돌려받겠다 이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입법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처음에 유족들이 많이 거부했죠. 근데 정말로 진실 규명도 안 돼 있고 특조위 이 활동도 끝나지 않은데 법이 만들어졌고 그 선박이 인양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원당치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족들이 경제적인 그런 뭐 연일 그런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가 일종의 가지급금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책임을 다면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범죄 피해자 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학문도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범죄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범죄 피해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하이어라키보다 가장 낮은 쪽에서 피해를 입는다. 한 사회 안에서 그렇고요. 또 그렇게 이렇게 피해자가 되면은 이제 국가로부터 2차적인 가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희생자를 범죄화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강간당한 사람한테 책임을 또다시 전가하는 논리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이것이 국가의 가해행위라고 되면 될수록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가용수단, 언론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재차 그 진정한 원인이 그래서 아니 그 나이 되면 알아서 나올 일이지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나. 저는 이제 국가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아까 제가 이제 좀 길게 제가 이제 얘기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개의 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또 배상에 대한 권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권리는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는 진실 규명에 관련된 거고 정의에 대한 것은 책임자에 대한 올바른 책임 추궁을 하는 거고 피해 배상은 이제 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뭐 치유 이런 이제 다 포괄해서 유족들이 누려야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사건에 대한 권리는 유족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존재로 우리 말 그대로 허탈하고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 사건의 전체 처리 과정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사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 피해자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주권자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을 거다 생각해서 한번 그런 개념을 제안해봤습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사실은 제 글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우리는 잘하면 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피해 구제도 올바르게 되고 진실도 규명되고 또 이런 사건이 유발되는 사회 구조 또는 법
법적인 구조, 제도들을 뜯어고치고 나아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 관계자의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관계자, 보통 사람들이 그런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내야 될 문제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원은 우리가 이제 국가폭력 아주 좁은 의미의 뭐 예를 들어서 제노사이드 같은 것을 얘기할 때 학살자가 있고 편승 이용자가 있고 부하 내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관자가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관자조차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외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뭐 신앙 고백할 때 뭐 알고 지은 죄, 뭐 모르고 지은 죄 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 알고 지은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관했다라는 사실로 우리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죄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형이사학적 죄. 도덕적인 죄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예요. 또는 뭐 부하대동을 했다가. 그런데 형이사학죄는 보통 좀 생각을 해봐요. 이 형이사학죄는 뭐냐면은 도덕적인 죄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 결과가 달라졌을 건데 내가 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랬을 때 지는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랬을 때 안 하면은 엄청나게 자체가 다시 자기 비난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인간이 최초의 경험이 살인자의 경험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위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그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면 함께 죽거나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메타피지컬 길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휴머니티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원죄에 가까운 그런 개념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아까 상처받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피해자하고 그 피해자의 고통에 연대되어서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김동수 씨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오늘 돌아가서 같이 한번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침몰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을 구해내려고 얘기를 많이 썼던 분이죠. 그런데 자기 손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 손이 더 활발했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죄책감이죠. 이것 저는 이제 어떤 그 메타피지컬 퀴즈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사의 형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미사의 형식은 제사의 형식이죠. 그 제사의 형식은 뭡니까? 예도하고 예도의 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홍주라시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마르크스의 유령이라는 그러니까 동부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홍주라시온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불어로도 홍주라시온은 푸다거리 말고 푸다거리 아시죠? 우리는 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죽은 사람을 혼을 불러서 하는 푸다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콩주라시온의 라틴어를 찾아보면요, 라틴어는 콘 유라치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콘 유라치오는 단어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찾아보면 거기도 푸다거리가 있겠죠. 근데 콘 유라치오는 함께 공동으로 맹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찾아서 이렇게 노란 이거 상장을 달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세월호 죽음 결국 이제 예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다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 결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다시 학살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에 한번 가시면은 제주시에 4.3 평화공원이 있고요. 그 평화공원은 어쨌든 국가가 조성한 그 묘역입니다. 묘역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스포에 있는 묘지입니다. 여기 백조일순이라고 말도 심상치 않죠. 100명의 조상과 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어쨌든 이승만 제주도까지 그렇게 옛날에 좌익경력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데 이승만이 제주도로도 갈까 일본으로도 갈까 막 그렇게 했다. 이승만이 제일 빨랐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빨리 움직이는 원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이제 과거 4.3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벌받은 경력이 있던 사람들을 250명 정도를 이렇게 학살했습니다. 벙커에 넣어가지고 일본 벙커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남은 유해들이 139가 있었는데 그 130여 구를 군대가 보초를 뒀어요. 못 찾아요. 적군도 못 찾아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육팔되어가지고 뼈만 막 서로 얽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신원을 알 수 있는 10여 구의 시신만 찾아가고 나머지 100여 구의 시신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한데 무슨 마치 내고 맞춤 하는 것처럼 시신을 하나씩 맞춘 거예요. 머리, 몸통,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100여 개의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겠죠. 우리의 조상은 100명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후손처럼 받들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사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한 2년 전에 이분들이 이제 약간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뭐 예비검색으로 어쨌든 학살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나 뭐 4.3 사건 전체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세월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하는 작업을 국가가 철저하게 해방돼서 진실규명 작업이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몇 년이 더 지난다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의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을 낳은 구조들을 완전히 고치는 게 이제 이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